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구 후보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 시장이 죽고 또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판가리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 융합,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GDP와 무역 규모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 수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 소상공인의 삶, 농어민의 삶 여전히 팍팍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 숨졌습니다. 1만 4천 명 이상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노인 빈곤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이게 정말 선진국 맞습니까? 대출로 연명하고 삶을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 권영국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퍼주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들겠는데요. 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나쁘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순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규제 프리 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교통신호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토론해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 기본소득 5조 원, 7조 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 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시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나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거 없애야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제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떡합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이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요. 또 이천에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가지고 팽창시키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제 주장은 아니 잠깐만 그 네, 말씀이시죠? 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자,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규칙은 좀 지켜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규제 프리 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해제 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 외에 수도권의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 지방을 다녀보면 지금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방 소멸 문제가. 근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 뭐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 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좀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좀 감세나 면세를 좀 해주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세 번째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주자 이것이고요. 거기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 못 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좀 거기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1961년 60년이겠죠. 그 5.16 혁명 그 쿠데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의 소비지의 가격이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좀 둬서 왜냐하면 송전의 비용이 드니까요. 거의 합리적이죠. 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해안, 호남 또 경남 이 지역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를 안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이제는 주황 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뭐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그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 양단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맞죠.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폭탄,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잡히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저도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뭐 킬로와트당 아니, 이건 제 잠깐만요, 질문에 300원이다. 이거는 아니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하시죠. 예.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
방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네, 지금 단계로 거기까지 차별 듣겠습니다. 금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다 해야 돼서 네. 그까지 그래도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뜨 SPL 박선빈, DLENC 건설 이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에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을 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네. 위주로 가야지. 네, 듣겠습니다. 처벌 위주로 끝까지 가는 듣겠습니다.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방 위주로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서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인류화, 평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은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더 높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될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을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을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 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원이 USDT, 든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무조건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거죠.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기 허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잘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안정성 있죠. 예. 왜 그래서 문제가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1대1로 있겠는데요. 한다고요. 1대1이면은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뭐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목적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 제한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히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뭐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예,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에 예. 예, 그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 기준 같은 걸 보면은 네. 뭐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만은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그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이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지금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저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희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히세스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으로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지요.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